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해외 부동산 투자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목적,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상담을 받으면 꼭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해외 부동산 투자 왜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번 상담을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게 꼭 있습니다. 뭐냐면 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봅니다. 근데 자가가 없으시고 다른 부동산 자산이 없으신데 이 돈을 가지고 해외 부동산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말립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를 안 시킵니다. 왜 그러냐? 저희 태국 같은 경우는 돈이 3억이 투자가 되면 3억이 온전히 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가가 없는데 첫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억이면 대출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한국에서 충분히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부터 사셔야 되는데 해외에 나와서 그 부동산을 산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뭐 1억을 가지고 있든 1억 5천을 가지고 있든 2억을 가지고 있든 잘못 들은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해외에 나와서 부동산을 사면 뭐 일확천금을 버는 것처럼 얘기해 놓으신 곳들도 많고 그런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현혹이 돼서 이쪽에까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할 때부터 상담을 할 때 그랬지만 마음이 급합니다. 내가 이거 빨리 투자를 하면 금방 뭐 100억을 빨리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죠. 쉽게 얘기를 해서 1억이 2억이 되려면 100% 수익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1000억이 1억을 만들려고 하면 0.1% 수익만 보면 됩니다. 투자라는 건 이렇게 규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자 무식해도 할 수 있고요. 서울대 나와도 할 수 있고 하버드대 나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등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억을 투자를 해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볼 수 있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했다면 예전에 비트코인 같은 거였겠죠. 지금은 꽝이 됐지만 자,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부동산은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오늘하고 내일하고 변동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내일 아침에 2억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2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훨씬 호흡이 긴 투자처입니다. 대신에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처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해외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플러스 여기 사시는 분, 저같이 아예 터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집을 사야 되니까 어떤 일이든지 뭐 애들 교육 때문에 여기 와서 지낸다 하더라도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주거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이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잉여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잉여 자금이 하나도 없고 집도 없는데 해외 부동산을 사서 여기서 돈 벌어서 한국에 집을 사야지. 그런 생각은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기가 안정적인 수익을 제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의미로 하냐면요, 첫 번째는 합법적인 겁니다.
내가 태국에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지극히 합법적인 이유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을 사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자산이 합법적으로 해외로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금융자산이 옮기게 되면, 금융자산은 추적이 굉장히 쉽습니다만 부동산은 추적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내가 1억에 샀는데 가치가 1억 5천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행이고 정부 간에 이 가치가 1억 5천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팔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은행에 놔둔 계좌는, 은행에 1억 5천이 있으면 그냥 1억 5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콩 같은 데가 중국에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려면 그 사이를 다 뚫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다 뚫고 나오면서 거기가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온갖 나라의 돈들이, 검은 돈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합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부동산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금융자금을. 그래서 집값이 확 올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도 몇 군데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두 가지 예를 들을 텐데, 중국 사람들은 저 노르웨이에 있는 통나무집까지 다 사버리죠. 투자 가치가 있어서 살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5만 달러밖에 지금 밖에 못 나오니까, 5만 달러 1년에 송금이 가능하니까 지금 잘 팔리는, 한꺼번에 팔리는 게 뭐냐면 1억 2천, 1억 3천, 뭐 1억짜리 이런 거 외곽에 있는 콘도들 있잖아요. 막 삽니다. 아무런 투자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금융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돈을 이전시켜 놓는 겁니다. 자기 자본을 해외로 합법적으로 이전시켜 놓는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집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몇 개 팔았습니다. 내려갈 것 같아서 팔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돈을 뭘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부동산을 또 사게 되면 세금이 또 많이 나오게 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돈을 어디로 갈 것이냐 해서 이 돈을 안정적으로 해외로 돌리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부동산에서 1가구 1주택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또 뭐 다른 세금적 이득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에 세금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해외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앞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순대외 자산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무역에서 얻는 흑자보다 순대외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일본은. 자, 이게 왜 일본이 대단한 떵떵거리고 사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게 왜 생겼냐. 지금도 한국에 법을 붕괴돼야 된다는 사람들 있죠. 20년 동안 있었는데 붕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50%, 60%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이 50%, 60% 자산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한 30%만 꺼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30%의 돈이, 자산이 증발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나라가 못 살아지는 겁니다. 그건 거의 뭐 경제 붕괴 수준이죠. 그걸 원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일본이 1990년에 버블 붕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이 어느 정도로 잘 나갔냐면, 일본에서 부동산을 살 수가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해외에 나가서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왜? 해외에 나가고 훨씬 싸니까. 일본에서 대기업 다니면요, 당시에 미국 가서 요트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샌프란시스코나 특히나 하와이 같은 데 가면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투자를 많이 하죠. 그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그때 부동산 투자를 해놓았던 사람들, 또 기업들이 해외에다 많이 자산을 만들어 놨던 기업들은 안 망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일본에다가 사놓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해버렸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경제 규모로 가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인구가 워낙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게 되면 특히 외곽 아파트 값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심부에 여러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것들은 점점 비싸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산을 만들 때. 그래서 그런 보험적인 측면에서 해외 부동산을 사놓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세 채 있는데 두 채는 한국에 있고 한 채는 태국에 있다. 뭐 두 채는 한국에 있고 한 채는 미국에 있고 한 채는 뭐 태국에 있다. 아주 좋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아까 얘기했던 잉여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콘도 하나 안 팔아도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콘도 안 팔면 안 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분, 해외 부동산 투자는 세 가지 효과. 자, 합법적이다. 합법적으로 내가 자금을 이전시켜 놓을 수 있다. 또 부동산이니까 안정적이겠죠. 두 번째, 보험적인 성격이 된다. 외부에 한국에서 무슨 효과가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보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게 해외에서 사면 해외에 있는 화폐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왔다 갔다를 달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사든 결국은 그 화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외환을 보유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태국에서 팔기 전에 바트를 보유하는 게 되겠고요. 팔고 나면 뭘 보유하게 됩니까? 다시 달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2억, 3억 들고 새로운 뭔가 내가 집이 두 채 이상 되는데 한 채 해갖고 1가구 2주택이 될 건데 사기가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들을 노리면 좋습니다. 실제로 5억 이내가 굉장히 많고요. 많이 투자를 하셔봐야 10억 이내가 많습니다. 물론 뭐 20억짜리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워낙 자산 규모가 큰 분들이고요. 그래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들어지는데 한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투자하실 때는 분양할 때 사시면 한 20%, 30%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짜리 산다라고 하면 20%면 한 4천만 원 정도 넣고 나면 3년 후에 잔금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도금이 없습니다. 잔금만 넣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기 파타야 쪽에는 중도금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방콕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뒤에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법적인 부분이고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왜 태국 부동산인가 라는 측면에서 왜 여기가 안정적이고 보험적 차원에서도 여기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땅 얘기를 해드릴 텐데, 땅을 사는 게 죽은 줄 알았는데 요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미 통과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권자에 이제 결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재권자 아직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 공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방식으로 집을 무반을 살 수 있으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15억이죠. 4천만 바트니까 40밀리언 바트면 지금 15억 정도 됩니다. 이 15억이 기본적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방식이 지금 나와 있는 방식을 제가 대부분 다 아는데 이게 공포가 안 돼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지만, 이 방식은 잘못하면 한국 사람은 합법적으로 투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투자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나와도 거의 대부분 무용지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왜 그러면 해외 부동산 중에서도 태국 부동산, 또 방콕 부동산을 제가 팔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전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